저 김고성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현황에 대한 얘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좀 30분 내지 40분 정도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분석 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부분은 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친일맹후 역사 쿠데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뒷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여기에 대응해야 될지를 좀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흔히 이제 자꾸 이제 뉴라이트인 뉴라이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뉴라이트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라이트란 말은 그 방송통신위원장을 잠깐 지낸 이동관이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이 새로운 보수의 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이때 이제 이동관이 말한 뉴라이트는 극우도 극자도 아닌 중간 정도의 보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이른바 뉴라이트가 한 언동을 보면은 이게 극우 가운데서도 가장 오른쪽에 간 극우입니다. 이 뉴라이트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뉴라이트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친일 매국 세력이다 또는 친일 극우 세력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도 뉴라이트가 존재합니다. 근데 한국 뉴라이트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극우라는 점에서는 외국의 뉴라이트와 한국의 뉴라이트가 일치하는데 외국 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민족의 가치, 민족의 전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한국 뉴라이트는 철저하게 민족 전통 또는 민족 정신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합니다. 아예 민족이라는 실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러내고 이제 친일을 강조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민족의 가치를 앞서서 반일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반국가 세력이다,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까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의 부활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뉴라이트란 말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친일 매국 세력의 중심에 있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인 김태호입니다. 김태호가 막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친일파의 속내를 이거보다 더 잘 드러낸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이후 역사 부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친일 매국 세력의 커밍아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 친일 매국 세력의 커밍아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이 근대에 숨어있던 친일 매국 세력을 겉으로 드러나게 해서 일망타진할 기회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분석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 매국 세력의 커밍아웃을 보여주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올 초죠.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의회, 지금 국힘이 다수당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우길기 금지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정당일 때 서울 시내에서 우길기를 개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국힘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나빠질 것을 걱정한 이제 국힘의 개입에 의해서 이 조례 폐지 움직임은 뭐 실패로 끝났지만 언제든지 이런 움직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두 사람이 모두 친일 망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되고 국가안보실장이 되고 신원식은 국가안보실장 되기 전에 국방부 장관이었죠.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 정권 때 문창극 사태를 떠올립니다. 불과 10년 전인데 문창극이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국무총리로 지명되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도 하지 못하고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과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은 이완용을 변호해도 일제히 침략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해도 주요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 윤석열 정권이 현실이 이렇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논란이 된 것,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이런 친일 행각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결국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일 텐데 군사동맹의 전제로 일본이 요구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조치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쟁기념관에서 사라진 독도 조형물,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의 주요 역에서 사라진 독도 조형물을 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008년과 2014년에 왜 이런 여론조사를 해야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독도 관련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2008년에는 98.2%의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당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2014년에도 약 98%의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당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여론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작년 말에 서울신문과 일본의 도쿄신문이 독도 관련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가운데 11%는 한국과 일본이 타협해서 공동으로 통치해야 된다. 말하자면 공동관리 구역으로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또 한 11%는 일본이 늘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 말하자면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측에 동조하는 국민이 11%.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국민이 11%. 불과 한 10년 사이에 독도 관련된 여론도 바뀐 겁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인 친일 주체를 드러내면서 지하에 숨어있던 친일 성향의 인물들이 이제 완전히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 다음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 공동조사에서 한국인이 보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본이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다가 4%,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가 0.7%. 그러니까 한 5% 정도 국민들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반성하고 있다. 라는 일본의 주장,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에는 최소한 5%, 최대한 20% 정도의 내재적인 친일 매국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건국절입니다. 2006년에 이영훈이라는 서울대 교수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동아일보에 기고를 한 이후에 이른바 뉴라이트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건국절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아예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한다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건국절 제정을 밀어붙이다가 실패로 끝났죠. 시민사회의 반발, 그 다음에 광복회의 반발, 부딪혀서 이명박 정부가 건국절 주장을 거둬들이긴 했는데 그 이외에도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친일 매국 세력은 끊임없이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이후에 3.1절이나 광복절 경축사정을 통해서 아주 노골적인 친일 인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대통령 경축사에서 한일 두 나라 사이의 과거사 현안을 아예 외면하고 식민 지배는 불법이라는 헌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면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건국절 주장에 동조한 거죠.
그 윤석열 정권 이후에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 건립 움직임도 이와 직결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이른바 뉴라이트가 주요 공직을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자들과 그 동조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아예 부정합니다. 일제 식민 지배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일제강점기를 문명화 근거의 계기로 인식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일본 국적을 갖고 싶다고 강변합니다. 이 얘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친일파를 옹호합니다. 독립운동,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긴구를 폄훼합니다. 그리고 건국설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주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과거사 문제를 반복의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일본과의 군사동맹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아예 일본은 독도 영유권마저 부정을 합니다. 이들이 노리는 바는 분명합니다. 친일주가 독재 역사를 채택해서 친일파를 대한민국의 주류로 만들고 그걸 더 이어나가서 한국을 일본의 새로운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지금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실인데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이 만든 윤석열 정부의 친일 반공 관계도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중요 공식에 친일 매국 세력이 어느 정도 진출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끊임없이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이 불법성과 배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 같은 판결이 법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와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조치로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게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설명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은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이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또 떠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은 경북대 로스쿨 교수인 김창록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강제동원은 없고 위자료 청구권도 없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서 사실상 일본에 취업권을 줬다.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이라는 건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논란이 된 게 윤석열 정권이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조를 했습니다. 동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반대 부딪혀서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네스코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반대하면은 등재 안 한다는데 윤석열 정권은 놀랍게도 사실상 사도광산 등재에 동의해줬습니다. 이 사태를 놓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내각의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권의 차이를 또 보여주는 게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제정한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기림의 날이 지금 국가기념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념식을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대통령도 안 갑니다. 국무총리도 안 갑니다. 심지어는 주관 부서인 여성가족부 장관도 안 갑니다. 계속 차관이 참석해서 장관 기념사를 대독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심지어는 2023년 기림의 날 기념식장 앞에는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쓴 선전물이 저렇게 길거리에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년상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훼손과 모독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 일장기와 우길기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는 극우 세력이 존재합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는 나라가 없었고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강변한 사실입니다. 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임명 이후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나라가 없었다라든지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 국민이었다라는 주장에는 사실상 일제 식민 지배는 합법이었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이후에야 만들어졌다는 생각, 이른바 건국절론이 깔려 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가 합법이라면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은 자연히 불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구 안종고는 테러리스트고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는 황당한 주장도 같은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 일제강점기 우리 조상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강변하는 건 일단 무지의 소치입니다. 왜 무지냐? 이때는 1899년부터 시행된 일본 국적법을 조선에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법에 따르면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 일본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국적법에는 조선이라는 두 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적법을 조선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보다 먼저 식민지가 된 타이완과 사할린에는 국적법을 적용했는데 조선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호적과 조선 호적을 구분해서 일본 호적에 오른 일본인에게만 국적법을 적용했습니다. 강제병합 조약에도 대한제국 황제와 그 후손만 언급되어 있을 뿐 일반 시민의 국적이나 법적 지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선인은 법적으로는 일본 국민이 아니면서 대외적으로만 일제의 필요에 따라서 일본 제국의 식민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일본 국성론은 그냥 단순히 무지의 소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먼저 1948년 12월 20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4달 후에 제정된 정부입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제2조 다음 각 회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이던 자. 무슨 얘기죠? 1948년에 국적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도 국적법에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1948년 12월 20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존재했다. 그게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은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국민의 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라고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정부 입법을 제안 설명한 당시 이인 법무부 장관, 초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헌법 전문을 보더라도 3일 독립정신을 개성하는 우리가 결국 8월 15일 이전에 국가가 없었느냐 하면 국가가 있었으며 그런 까닭에 이 법률상에 대한 국민은 오래전부터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국적을 가졌다고 봐서 이 법률을 제정했다. 이게 국적법의 제정 정신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정신적으로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국적을 가졌다고 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또는 부가 사망할 때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던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국적법 조항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적법 조항에 따르면 부모가 일본 국민이었다고 주장한 김문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직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명석 독립기념관 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김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국 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 구절은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개헌하면서 삭제되었다가 현행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통이라는 구절로 다시 살아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건국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헌국회 개원식 개회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에서 계속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고 대한독립민주정부의 재건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본 국조 운운하는 것은 김일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재헌헌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현행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그냥 친일 매국 행각이 거기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이들이 노리는 마지막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바로 한일 군사동맹입니다. 한국을 일본의 군사적 식민지로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과 친일 매국 세력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한일 군사동맹입니다. 일본은 이미 한일 군사동맹을 맺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아베 정권 당시에 해석기원이라는 걸 했습니다. 일본의 일본 전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평화헌법 자체를 개정하기가 힘드니까 헌법 해석을 바꿔가지고 마치 실제로는 실질적으로는 군대를 갖고 남의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소개하자면은 일본 정부가 항공모함 개조를 추진하는 호위함 이즈모입니다. 그 10년 전부터 계속 항공모함 개조로 이제 항공모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즈모는 호위함이지만 실제로는 항공모함급이라고 합니다. 이 항공모함 개조의 목적이 뭐냐면은 섬 방어와 섬 탈환을 위한 전선사령부 역할을 맡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섬 탈환입니다. 섬나라인 일본이 주변 여러 나라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과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일본은 언제든지 독도를 탈환하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토니까. 예, 겉으로는 오키나와 부근 섬들의 방어 역량 강화를 내세웠지만 탈환의 대상 가운데 독도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 자연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본의 방위백서를 꼼꼼히 보면요. 일본의 방위백서가 대한민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컨대 2021년 일본 방위백서를 보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독도죠.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일본 방위 문제의 핵심적인 과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국방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도 방위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친일 매국 세력과 함께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동맹을 위해서라면 독도 영유권도 포기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이미 일본 측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기시다가 총리를 그만두기 직전에 방한한 것이 아마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자위드의 한반도 개입론자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를 자위대가 한국에 파병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2024년 7월, 올해죠. 올 7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일본에서 불가역적인 한일 군사협력 각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가역적 한일 군사협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일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국방부 차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명박 정권 당시 한 차례 약속된 바 있던 한일 상호 군수지휘협정이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맺고 그러면 그 마지막 단계가 한일 군사동맹입니다. 한일 군사협력이란 이름 아래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함으로써 120년 전 대한제국 정부가 일산의격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뒤 5년 만에 일제 식민지가 된 것처럼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매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과 친일 매국 세력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019년에 일본 무역 보복과 우리의 대응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당시 보수 언론, 그 다음에 친일 매국 세력은 우리가 일본한테 무릎 꿇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사실은 반대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일본의 무역 보복을 이겨냈습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시민들이 힘을 합하면 이 역사 쿠데타의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당시보다 친일 매국 세력의 숫자는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한 80%의 80% 정도의 국민들은 확고한 역사 인식을 갖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2009년 6월 11일 남북공동선언 아홉돌 기념식 강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씀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집회에 나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다 안 되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해라.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우리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에 맞설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찾아보면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늘 깨어있는 방법의 하나로 지치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도 이런저런 일이 많으니까 어떤 때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역겹고 근데 거기에 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또 역사 운동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역사는 때로는 더디 가도 때로는 잠깐 뒤로 가도 결국은 앞으로 간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런 사실에 자신감을 가지면 충분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윤석열 정권과 친일 매국 세력의 역사 쿠데타에 맞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 때 박정희 기념관 건립,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박물 건립,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에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실천연대라는 단체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두 움직임은 결과적으로는 반의 성공, 반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제로 기념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립 반대 운동은 실패로 끝났는데 대신에 정권이 의도하는 바를 상당히 두그러뜨리는 데는 뭐 성공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와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역사적인 실천연대에는 수많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교사단체 또는 학부형단체들이 결합을 해서 정말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한 목소리로, 한 행동으로 박근혜 정권의 역사 왜곡에 역사 쿠데타에 맞서서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그 당시 그 시민 사회의 활기는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개별 시민들은 여전히 확고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한데 먹을 수 있는 시민사회, 시민단체의 움직임은 많이 약화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것은 아마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에 끌려가던 정치권이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주역을 맡으면서 시민사회 역할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권과 친일 매국 세력의 역사 쿠데타에 맞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민사회 힘으로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수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지금 22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추진될 친일 매국 세력 무력화 관련 법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7, 8개 정도 되는데요. 뭐 헌법 부정민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 상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립묘지 법률 일부 개정안, 복권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뭐 독립기념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돼서 여러 입법 움직임이 있는데 이걸 정치권에만 그대로 맡겨둬서는 안 될 거고요, 당연히. 이걸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부처타의 맞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이겨내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